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박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거인 이용문. 육본 정보국 전투정복과 남한반장이던 한무협 중위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줬던 박정희를 무척 따랐다. 비록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한중위는 여전히 그를 상관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이즈음 박정희에 대해서 한무협은 때로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흔들리다가도 다시 마음 잡고 사는 모습으로 바뀌는 등 기복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젊고 미인인 연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집안이 편치 못했다. 한때는 빨갱이였고 결혼하여 딸까지 두고 있으며 파면되어 장래가 어두운 박정희에 대해서 동거녀 이연라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전 증언.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새가 어디 있었어요. 살기는 햇수로 3년이지만 같이 산 것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가출을 수도 없이 했으니까요. 아이가 있었다면 붙잡혀 못 나왔을걸.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나를 놔줘요. 미스터 박은 방에 누워 책으로 얼굴을 덮고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자이긴 하지만 영웅이라고 하더군요. 나긴 난 사람이라고. 미스터 박 그 사람은 국방장관 자격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요만큼을 가도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화장실에 오래 있어도 들여다봐요. 내가 달아날까봐. 미스터 박은 땅을 치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날 놔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울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괘씸하고 그 얼굴이 가면같이 느껴지고요. 여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이까지 내 앞으로 입적하겠다니 천길만길 뛰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연분이 아니었죠. 미스터 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박정희는 큰딸 제옥을 데리고 가출한 뒤 소식이 없는 본처 김호남과 정식으로 이혼해 호적을 정리하려고 속을 태웠다. 박정희는 고향에서 제법 사업에 성공해 큰 기와집을 사서 살고 있던 조카 박재석을 불러올렸다. 박정희는 조카를 중국집에 데리고 가더니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했다. 너희 숙모하고 이혼 좀 시키두고 제가 어떻게 이혼을 시킵니까? 내가 지금 새로 장가를 가야겠는데 이혼이 안 되니 좀 도와다오. 박재석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김호남을 찾아가 사정했으나 펄쩍 뛰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술이었다. 박정희는 많지 않은 월급에 비해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편이었다. 월급이 나오자마자 운전사를 시켜 봉투째 단골 술집 여주인한테 갖다 주기도 했다. 백선엽 정보국장은 이런 박정희를 도와주려고 배급품인 시레이션과 담배를 모아서 건네주기도 했다. 팔아서 쓰란 뜻이었다. 한무협 중위는 어느 날 종로의 단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출근하니 박정희가 전화를 걸었다. 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오라는 것이었다. 간밤에 단골집으로 가니 술집 여주인이 양말부터 속옷 일체를 새 것으로 갈아입히고 있었다. 박정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옷을 하나씩 받아 입는 것이었다. 한중희는 오늘도 부부싸움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했다. 이 무렵의 박정희에 대한 기억들은 거의가 술과 연결돼 있다. 그는 불운의 계절을 술로 달래고 있었다. 박정희는 정보국 5과장 차오성 소령과 자주 어울렸다. 박정희는 빼갈, 막걸리, 소주 등 닥치는 대로 마셨다. 곧잘 팬티 차림으로 주저앉아 격식과 체면도 벗어던진 채 먹고 마시고 춤추곤 했다. 차씨에 따르면 박정희는 취하면 아무나 부둥켜 안고 볼에 침이 묻을 만큼 입을 맞추는 버릇이 있었다. 깨어있을 때는 목석 같은 박정희였지만 취하면 한량이었다. 5.16 거사의 주체 세력이 되는 6.4 8기생들과의 인연도 이 무렵 술을 통해서 맺어졌다. 공산 빨치산의 활동이 격화되자 정보국의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백선엽 국장은 첩보과장 개인주 중령과 전투정복과 선임장교인 유양수 대위를 부르더니 6.4 8기생들이 졸업하는데 임자들이 가서 머리 좋은 생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유 대위는 1000명이 넘는 졸업 예정자들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생도들을 면접해 그해 6월에 31명을 정보국으로 데려왔다. 15명은 전투정복과에 배치됐다. 자민련 총재를 지낸 김종필 소위를 비롯해 이영근, 이병희, 전재덕, 전재구, 석정선, 서정순 등 전투정복과 출신들은 5.16의 기획과
거사 뒤의 정보부 창설 등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되는 박종규는 그때 사병으로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 8기 장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민간인 박정희였다. 이영근의 증언. 작전과 정보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던 저희들의 눈에는 박정희 그분이 하나의 경이였습니다. 빨치산들의 이동이 감지되면 그들의 예상 이동 경로를 저희 과에서 판단해 작전국에 알려주곤 했는데 그분의 예상이 적중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상황실에 가끔 상관들이 나타나 박정희의 지도하에 8기 장교들이 그려넣은 상황판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험이 적은 장교들이 생각하기에도 억지 주장을 하는 상관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상황판을 지우고 자기 생각대로 그려놓고 나가버리면 그때까지 듣고만 있던 박정희는 자식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한마디를 한 다음 마른 걸레로 다시 상황판을 지우고 본래대로 그려놓는 것이었다. 며칠 지나고 보면 본래의 판단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박정희에 대한 존경심은 배가 되더란 것이다. 박정희는 8기생들을 무교동의 은월정이란 술집으로 자주 데려가곤 했다. 이영근은 먼저 퇴근해 막걸리에 얼음을 넣어 차게 해놓는 임무를 도맡았다. 우리들에게 그분은 형님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이 술자리에서는 상하 관계를 의식하지 않도록 소탈하게 우리를 대해주었습니다. 5.16 거사 이전 박정희의 생애를 군사 구태타를 위한 인맥 구축 과정이란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1949년 말에 벌써 기본적인 포석이 이뤄진 상태였다. 물론 박정희가 계산적으로 그런 인맥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 박정희의 능력과 매력에 의해 특수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만주군관학교 인맥, 육사 중대장 시절의 생도 인맥, 그리고 전투정보과에서 만난 8기생 인맥. 이들은 5.16을 성공시킨 3대 인맥이다. 박정희는 나이가 직속상관이나 동료들보다 3살에서 5살가량 많았고 말수가 적은 데다가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 상관들이나 동료들은 그를 어려워했고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게 됐다. 8기 출신 이영근은 박정희 실장의 가장 큰 욕은 그 자식 정도였다면서 이런 분이 부하들에게 어떻게 기합을 넣는지 궁금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부하들을 조용히 그러나 꼼짝 못하게 장악하는 비결이 있었다. 당시 그는 민간인인데도 청년 장교들이 올리는 서류를 검토하고 때로는 결재도 했다. 처음에는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동의를 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장교들이 해이해져 있을 때쯤이면 문서를 하나 골라 꼼꼼히 읽어보고는 철자법이 틀린 것까지 들춰내 고쳐놓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슬며시 작성자의 책상 위에 갖다 놓는다. 문서가 엉망이라도 박정희는 그냥 고개를 갸우뚱할 뿐 대놓고 질책하는 일이 없었다. 이러니 장교들은 더 긴장하게 됐다. 1949년 7월 30일 백선엽 정보국장은 오사단장으로 승진해 나가고 후임으로는 기갑연대장 이용문 대령이 들어왔다. 겉으로 좀처럼 드러내지는 않지만 가슴 깊숙이는 아주 높은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을 파묻어두고 있어 웬만해서는 자신을 굽히지 않는 박정희에게도 이용문은 아주 큰 사람이었다. 이용문은 그때 나이가 33이었지만 벌써 소설을 몇 권 쓸만한 모험을 거친 풍운하였다. 그는 박정희보다 한 해 먼저 평양에서 났다. 아버지는 큰 곡물상이었고 바로 위에 형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용문. 그는 평양 종로 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 동급생 가운데는 6.25 남침 때의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과 화가 이중섭이 있었다. 쾌활하고 장난질 좋아하는 이용문 소녀는 평양 고보를 졸업한 뒤 최병덕과 이종참보다 한 해 늦게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 기수로는 박정희보다 7기나 앞인 50기였다. 이용문은 육사를 졸업하자 기병 장교가 되어 도쿄에 주둔하고 있던 근위 부대인 제1기병연대에 배속됐다. 빨간 바지를 입고 서러브레드 준말을 탄 쭉 빠진 미남자 이용문은 같은 부대 소속의 니시 대위가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해 마술에서 금메달을 따 국민적 영웅이 된 분위기에 힘입어 어디를 가든지 무리 속에서 눈에 확 띄이는 청년 장교였다. 23살에 결혼해 장남 이건계를 얻은 이용문은 만주에서 근무하다가 1942년부터는 대본영으로 불린 일본군 참모본부에 있었다. 그는 엘리트 장교들이 근무하는 이곳에서 1년 남짓 있다가
남방전선으로 나갔다. 김정열 등 일본 육사 동창생들의 추억담에 따르면 통이 큰 이용무는 어딜 가든지 소자이면서도 장관과 같은 호압한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다. 후배들이 찾아가면 어디서 그런 음식을 구해오는지 질펀한 향응을 베풀어줬다. 이용문 소자는 월남의 싸이공에서 패전을 맞았다. 월남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17도선 이북은 장개석 군대가, 이남은 영불연합군이 진주해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는 임무를 맡았다. 일본군은 연합군의 반발에 갖고 있던 물자와 무기를 호찌민 부대에 건네주기도 했다. 프랑스가 다시 월남을 지배하려는데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던 일본군과 호찌민 부대는 심정적인 동지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용무는 호찌민 군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더구나 그는 군수 참모였으므로 물자를 팔아 거액의 군자금을 만들고 자신은 중국인으로 위장해 월남 민족주의자들을 돕고 있었다. 일본 육사 후배인 김정열은 이때 무장이 해제되지 않은 일본군 부대를 지휘해 싸이공의 한 지역을 경비하고 있었다. 가끔 이용문 소자가 귀뜸을 해주는 것이었다. 오늘 오후 3시쯤 XX에서 폭탄이 터질 테니 알아서 해. 그러면 영락없이 그 지점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김정열 소자가 형님 제발 내 관할 구역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용무는 야 네가 모른 척하면 될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었다. 1946년 4월 싸이공에 남아있던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일본 구축함 한 척이 입항해 김정열은 귀국길에 올랐다. 이용문에게 같이 귀국하자고 했더니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면서 야 중국 대륙은 넓어 라고 했다. 이용문은 1947년 9월에 호련히 인천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귀국할 때 마카오에서 화물선 한 척을 구해서 물건을 잔뜩 싣고 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는 무역업을 하려고 했는데 창군에 참여한 선후배들이 강권해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1월에 국군에 들어왔다. 육사 구기 특기생으로 들어와 바로 소령으로 인간했다가 한 달 뒤에는 중령으로 승진, 초대 기갑연대장이 되었던 것이다. 젊은 거인의 풍모를 가진 이용문 정보국장은 단박에 박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형과 어머니를 잃고 동거녀 이연랑과는 갈등을 계속하고 있던 박정희는 천이 무봉한 호걸형 이용문에게 의탁하고 위안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두 사람의 성격은 대조적이었다. 외향적이고 호방한 이용문에 비해서 은인자중하며 치밀한 박정희는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해서 더 잘 어울렸다. 두 사람은 대국을 보는 눈이 있었다. 일제 말기에 만주군과 일본군에 있었던 조선인 출신 장교들은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 필리핀, 남태평양을 넘나들면서 전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국제화된 안목을 갖게 됐다. 교과서적 지식을 가진 백명서생이 아니라 몸으로 떼어서 배운 국제 감각을 가진 장교들이 창군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은 주의해 볼 만한 대목이다. 박정희와 이용문은 서로의 안목을 인정한 바탕에서 뜻을 같이 할 만한 사이가 된다. 이용문은 누군가가 박정희의 사상 문제를 새삼 거론하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아, 사나이 대장부가 한번 마음 고쳐먹었으면 그만이지 뭐. 이용문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하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전운이 감도는 시기 이현란은 떠나다. (1949년 7월) 김재현 6본 전투정보과장이 전보되어 나가고 선임장교 유양수 대위가 소령으로 승진하면서 후임이 됐다. 유소령은 직속상관이던 박정희를 부하로 데리고 있게 된 것이다. 유양수 소령은 육사 7기 특별반 출신이다. 이들은 군 경험자들로서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뒤 소위로 임관됐다. 동기생은 이주일, 정래혁, 장경순, 유병현 등 180여 명이다. 유양수는 생도 시절에 중대장이전 박정희 소령을 만났다. 그것도 사고를 통해서였다. 1948년 8월 20일 주반사관 손관도 중위가 군기를 잡는다고 생도들을 구보시켰다. 퇴계원을 돌아오는 10km의 거리였다. 뙤약볕에서 뛰다가 두 생도가 일사병으로 쓰러졌다.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박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연병장에 나오더니 누구 나하고 함께 찾으러 갈 사람 없나? 라고 했다. 유양수가 자원하여 박정희와 함께 지프를 타고 구보한 길을 거꾸로 더듬다가 개울가에 엎드린 채 죽은 한 생도를 발견했다. 또 한 생도는 다른 수색반에 의해 역시 시체로 발견됐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 유양수 과장은 한때의 직속상관을 부하로 데리고 있으면서 박정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박정희 또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정리된 원칙을 가진 사람이라 두 사람은 갈등이 없었다. 신임 유양수 과장은 곧 신임 정보국장 이용문 대령을 맡게 되고 두 사람은 북한 인민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에 신경을 집중하게 됐다. 1949년 하반기부터 정보국에서는 북한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동향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보고를 상부에 올리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도 이용문은 개의치 않고 남침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계속해서 올렸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미군 정보를 더 믿는지 정보국의 보고를 경시하고 있었다. 유양수 소령이 보기에는 신 장관이 군사정보까지도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이용문 정보국장은 대북 첩보 공작뿐 아니라 대북 선전 공작을 강화하고 일본, 홍콩 해외 정보망을 구축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령은 문총에 부탁하여 대북 심리전 요원으로 일할 문필가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소설가 최태응, 시인 조영암, 시인 구상이 정보국 첩보과 안에 있던 선전 모략실에서 일하게 됐다. 구상 시인만 상임이었다. 구상은 봉화란 지하신문을 만들어 북한 지역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구상은 3살이 많은 이용문과 아주 친해졌다. 이 인연이 확대돼 박정희와도 친구가 되는데 그것은 3년 뒤의 이야기다. 이용문은 일본 공산당이 남로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 부산에 특별 방첩대를 설치했다. 기관포를 단 3척의 경비정을 운용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했다. 유양수는 이용문 국장은 사물을 멀리 그리고 넓게 볼 수 있는 특출한 분이었다. 사심이 없으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라고 평했다. 이 무렵 아주 흥미있는 인물이 이용문, 박정희 인맥에 끼어든다. 5.16 거사를 준비할 때 장면 정부를 상대로 정보 교란 전술을 구사했던 장태화. 장태화는 이용문의 보좌관이 소개해 이용문을 만났다. 이 국장은 정치 정보를 담당할 문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이제 처음 제 모습을 갖추어가는 단계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보국장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부터가 부끄러운 일이죠. 잘생긴 대장부의 진심이 담긴 정중한 말에 끌린 장태화는 다음날부터 국장실 문관으로 일하게 된다. 이 무렵 박정희는 여러 장교들이 부탁하는 문건을 대필해주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다. 박정희가 보고서를 잘 쓴다는 소문이 자자해 대필 의뢰가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남한반장 한무엽 중위가 하루는 관사에 가보니 박정희가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한 중위가 뭘 그렇게 쓰십니까? 라고 물으니 박정희는 예의 부끄럼 타는 표정을 짓더니 문건을 슬쩍 보여주면서 말했다. 뭐 나보고 부탁하는데 써줘야지. 이럴 때 박정희가 책상 위에 두고 참고로 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었다. 일제육군의 교육총관부가 발간한 정황판단. 이 책은 각종 보고서 양식을 소개하고 지휘관이 작전, 정보, 인사, 군수 등 전문 분야를 서로 연계시키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지침서였다. 정보국에 근무할 때 박정희의 머릿속에서 체계화된 정보 판단과 보고서 작성 요령은 뒷날 대통령이 되어 국가 군대화를 추진하는 데 소중하게 활용된다. 1949년 10월 이용문 정보국장은 그때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던 옹진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전보돼 나갔다. 이용문 국장이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해 박정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명령이 취소됐다. 후임 정보국장은 5.16 때 박정희와 운명적인 관계에 서게 되는 장도영 대령이었다. 성품이 선하고 명랑한데 정치적이란 평을 들었던 장 대령은 전임자와는 대조적이었다. 박정희와는 육군사관학교 간부로 같이 근무할 때 잠시 스친 정도였고 이번이 2번째 만남이었으나 아직은 친밀해지기 전이었다. 장도영의 나이는 박정희보다 6살이나 아래였다. 장도영 국장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상황실에 자주 들러 적정을 파악해야 했던 나는 박정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항상 사복 차림으로 의기소침하게 있던 그를 퍽 가엽게 생각해 때때로 사담도 나누고 때로는 그의 생활에 관한 것도 알아봤다. 이 무렵 전투정보과는 유양수 과장의 지도하에 연말 종합적정 판단서를 만들고 있었다. 연례적인 보고서였지만 북한의 전쟁 준비 상황이 감지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남침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949년 12월 17일에
육본 정보국이 상부에 올린 이 판단서의 총론 부분은 박정희가 썼다고 한다. 판단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1950년 봄을 계기로 해 적정의 급진적인 변화가 예기된다. 북괴는 전 기능을 동원해 전쟁 준비를 갖추고 나면 38도선 일대에 걸쳐 전면 공격을 취할 기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투정보과에서 1949년 말에 작성한 연말 종합 적정 판단서는 북한이 남침할 때 예상되는 주공과 조공 방향도 거의 정확하게 예상했다. 즉 의정부, 서울을 주공으로 삼고 개성, 서울과 화천, 춘천, 서울 남쪽 우회 노선을 조공으로 삼아 남침할 것이며 주문진과 옹진에서 견제 공격을 가해올 것이라고 했다. 이 판단서는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 관련자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종필은 상황실장 역할을 하던 박정희의 주재하에 북한반의 자신과 남한반의 이영근 중위가 중심이 되어 이 판단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종필의 기억에 따르면 이 판단서는 남침 시기에 대해서 1950년 3월이 될 것이나 동북 한인의용군의 북괴군으로의 편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6월이 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언했다는 것이다. 그 편입은 1950년 5월에 끝나 남침이 6월로 연기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판단서는 또 소련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중공은 경우에 따라 직접 지원할 것이다 고 예측했다. 김종필은 판단서의 예측은 나중에 정확무비한 것으로 판명됐는데 박정희 실장께서 적의 작전 참모 입장에 서서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이 판단서는 국방부, 유엔 한국위원단, 미 군사고문단, 우리군의 사단급 부대에 배포됐다. 전투정보과는 이 판단서를 기초로 해 군수내부에 대해 설명회도 자주 가졌다. 군수내부에서는 미 군사고문단 측에 대해 남침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지원, 특히 대전차 무기의 제공을 여러 번 요청했다. 미군 측에서는 스탈린이 도발한다면 유럽에서 할 것이다. 전차는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국은 오히려 이승만 정부가 북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으니 군사 지원을 해줄 리가 없었다. 우리 군수 내부는 미군의 이런 냉담한 태도에 직면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계속해서 남침 임박이란 정보 보고가 올라오니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을 것이다. 유양수에 따르면 이런 상층부의 영향을 받았는지 장도영 정보국장도 그런 정보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싫어하게 됐고 이 때문에 자신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한다. 전투정보과 상황실장 박정희는 남침 임박이란 경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전운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북한의 전쟁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1949년 1월 3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군은 북경에 무혈 입성했다. 중국 통일에 고무된 김일성은 3월에 남침 계획서를 가지고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그는 스탈린에게 남침에 따른 각종 지원을 요청해 동의를 받았다. 김일성은 이어서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당시 중국군에는 약 3만 명의 조선족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을 인민군에 편입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마오쩌둥은 승인했다. 3개 사단의 병력에 해당하는 3만 조선족 장병은 중국 공산당의 환송을 받으면서 1949년 말부터 비밀리에 북한으로 이동한다. 북한 정권은 이들을 받아들여 당적을 중국 공산당에서 조선노동당으로 바꾸고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김일성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명분 아래 한반도 문제에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유도한 것이다. 우리 민족 문제에 왜군의 간섭을 먼저 부른 것이 바로 사대주의자 김일성이었다. 1949년 여름 중국으로부터 조선족 장병들이 들어오면서 인민군의 재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제5, 6, 7사단은 주로 이 조선족 장병들로 구성됐다. 인민군의 1개 사단은 11,000명, 10여만 명의 소련군이 철수할 때 남기고 간 전차와 소련으로부터 새로 들어온 전차를 받아서 105 전차여단을 창설했다. 1949년 5월 5일부터는 인민군 병사 직무 작업이 시작됐다. 국민증 교부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병력 자원을 불렸다. 인민군은 1949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동기 전투훈련을 실시했다.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기 전투 문화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다. 이것은 남침 준비 작업을 훈련으로 위장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의 평양특파원을 지낸 하기와라 류오는 6.25 동란 때 미군이 노획한 북한 문서를 근거로 해 남침 과정을 파악했다. 그는 이 과정을 조선전쟁이란 책으로 썼다. 이 책은 북한 자료로 남침 과정을 정밀하게 재구성했기 때문에 6.25 동란이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자백한 셈이 됐다. 이 책에 따르면 인민군은 훈련을 위장해 38선으로 남진하기 시작해 6월 15일 전후에는 38선 이북 10km에서 30km 부근에 집결했다. 이들은 6월 22일과 23일에는 38선 후방 500m에 전개해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한반도를 피바다로 몰고 갈 거대한 폭풍의 구름덩어리가 형성되고 있던 이때 박정희의 가정생활도 서서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현란과의 싸움은 박정희가 손찌검을 하는 정도로 발전해 용산의 관사촌에서도 알려지고 과원들도 짐작할 정도였다. 이현란이 멍이든 얼굴을 하고 다니고 옆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다. 이현란은 1950년 2월 6일 밤에 몰래 관사를 나와 박정희와 영원히 헤어진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한 후인지 의자를 바리케이트로 쳐놓고 박정희는 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는데 이현란은 메모를 써놓고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메모의 내용은 그동안 고마웠어요.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나를 찾지 마세요. 나를 찾으러 오면 투신 자살하겠어요. 라는 요지였다. 이현란이 며칠 뒤에 나타나서 자신의 소유물을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같은 과에서 근무했고 같은 관사촌에 살던 한무엽 대위였다. 1950년 첫 봄비가 내린 날이었다고 그는 기억한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짐 실은 트럭을 타고 나오는 이현란을 보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트럭을 가로막고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지만 트럭이 돌진해 한무엽은 몸을 급히 피해야 했다고 한다. 박정희에게 이현란의 가출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성격이 서로 강해서 자주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한 쪽은 박정희였다. 이현란의 박정희에 대한 정은 냉담해져 갔지만 박정희의 그녀에 대한 연정은 그럴수록 더 절박해졌다. 직업과 어머니와 미래까지도 모두 잃었던 박정희가 붙들고 있던 유일한 끈은 이현란이었다. 그녀가 떠난 것이다. 박정희는 그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폭풍 전야의 김종필 중위 1950년 2월 이현란이 집을 나가버리자 박정희는 그녀를 찾아 사방을 헤매고 다녔다. 이현란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이효소룡의 부인 우씨에게 편지를 한 통 맡겼다. 우씨가 이현란을 찾아내 박정희의 편지를 보였더니 그녀는 웃기만 하더라는 것이다. 이현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가출한 뒤 한 번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박정희가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다느니 못됐다느니 험담한다는 소문이 들려와 화가 났던 이현란은 박정희에게 비신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관사에 혼자 남게 됐다. 33살에 호라비가 된 것이다. 박정희가 친구들을 배신하여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의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 했다. 박정희도 자격지심에서 사람 접촉을 피했다. 어머니도 친구도 연인도 떠난 1950년의 봄은 박정희의 생애에서 최악의 나날들이었다. 이때 박정희를 아주 가깝게 관찰한 것은 육사 2기 동기생인 한웅진 중령이었다. 당시는 이름이 한충렬이었던 그는 한웅진으로 개명할 때 박정희와 의논할 정도로 형제처럼 가까웠다. 사면대 3대대장으로서 지리산에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의 지휘자 김지회, 홍숙선을 사살한 한웅진은 중령으로 특진해 정보국 산하의 방첩부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 부대는 조선호텔 건너편에 대륙공사란 회사 간판을 걸고 활동하고 있었다. 보안사의 전신인 이 조직은 아직 독립부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었다. 한웅진은 방첩수사 책임자로서 박정희를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었고 박정희는 동생처럼 아끼던 4살 아래의 한웅진을 하나의 보호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웅진은 결혼해 전주에 집이 있었지만 이때는 경교장 근방의 언덕바지 2층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퇴근한 뒤에 이 하숙집에 자주 놀러왔다. 한웅진의 생전 증언. 박정희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내 방에 기어들어와서는 울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하소연을 하다가 흐느끼고 그러다가 밤이 늦어 취한 몸으로 아무도 없는 관사를 향해서 돌아가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아내는 가출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죽고 친구들은 외면하고 장래의 희망은 사라지고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죠. 이 한웅진은 5.16 거사 때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박정희와 동행자가 되어 한강을 건넌다. 그는 박정희의 가장 허약한 모습과 가장 강인한 모습을 다 본 사람이다. 박정희는 이 무렵 생활비가 모자라 육본 장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꾸기도 했다. 자존심이 강한 그로서는 아주 드문 행동이었다. 6.25 남침 얼마 전에 박정희는 정보국 제5과장 차오성을 찾아오더니 자신의 복직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숙군 수사에 참여했던 장교가 서명을 해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차오성은 흔쾌히 서명했다. 한국군의 대북 안테나 역할을 맡은 전투정보과는 업무의 성격상 다가오는 전쟁의 숨결을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1950년 여름의 운명적인 나날들 속에 박정희 상황실장과 김종필 북한반 장교가 있었다. 이 과로 몰려드는 북한에 파견된 첩보원들의 보고, 고정 첩자들의 보고, 월남 기순자들의 보고, 전방 부대로부터의 보고는 한결같이 전면전의 임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포탄을 가득 실은 트럭이 남아중이라는 첩보를 분석해보면 얼마 전 대포가 실려간 행선지와 일치했다. 정보국의 첩보과 최영택 중위는 6명의 대북 첩보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수시로 북한 지역에 침투해 정보를 갖고 오곤 했다. 5월에 물고 온 정보로는 평양 역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군인들을 태운 열차가 계속해서 남진하고 있는데 소련군 장교들도 끼어 있다라는 것이다. 노동당 고위 간부가 부인에게 귀뜸한 이야기도 전해져 왔다. 6월 15일 개성주둔 첩보부대장 김경옥 대위에게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다. 북한으로 잠입했던 첩보원이 임진강의 도강용 주정 300척이 집결해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육본 정보국으로 보고했더니 미 고문관이 믿을 수 없다. 사진을 찍어 오든지 현물을 가져오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첩보원을 다시 들여보내려고 했더니 그때까지 느슨하던 38선은 철통같이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북으로 잠입시켰던 첩보원들의 귀환율도 갑자기 떨어졌다. 38선에 인민군 병력이 집중, 전개됐기 때문이다. 9.4일생으로 생활한 첩보원들은 38도선 상의 긴장 상태를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38도선 주민들이 모두 후방으로 소개됐고 평양, 원산선 이북에 있어야 할 부대가 38도선 상에서 목격됐다. 민간인들도 공포에 질려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 수군대고 있었다. 유양수 과장은 이런 긴박한 분위기를 상부에 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에게 지시해 정보 분석과 적정, 판단 업무를 종합 지휘하게 하고 작업반의 인원을 늘리는 한편 둔감한 상관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태웠다. 첩보 전선이나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공감하고 있던 전투정보과 사람들과 현장에서 떨어져 문서로만 보고를 받는 지휘부는 위기를 느끼는 감각부터가 달랐다. 남침 임박이란 보고 자체를 짜증스럽게 여기는 상층부의 분위기 속에서 유양수 과장은 고군분투했다. 신성무 국방장관,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의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아 장도영 정보국장도 전투정보과에서 올리는 경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 유양수의 증언이다. 장도영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장도영의 회고록에 따르면 5월 8일 그는 김백일 육본 참모부장과 함께 신성모 장관을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 긴박한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백일 대령은 우리는 전차는 한 대도 없고 대포도 사정거리가 짧은 경포뿐입니다. 공군은 독수리와 참새격입니다. 라고 했다. 이승만은 흥분하더니 미국 사람들은 갈 테면 다 가라고 해. 우리는 초군 목피를 먹으면서도 공산당과 싸워야 해. 라고 소리쳤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상황을 국방장관의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알리도록 지시했다. 미군 측은 북한의 군사력 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남침 임박은 아니라는 태도였다. 미군 측은 북한의 남침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남침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정보 판단의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불확실한 주관적 요소를 명백한 객관적 사실보다도 더 중시하면 오판을 하게 된다. 유양수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은 6월 15일쯤 장도영 국장에게 남침 임박을 강조하는 정보 보고를 다시 한번 했는데 국장이 화를 냈다고 한다. 대강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유 과장, 당신 보고는 말이야. 순수한 군사적 입장에서만 본다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이 문제를 너무 강조하지 않는 게 좋겠어. 같이 근무하기가 곤란해. 다음날 유양수 과장은 6월 26일자로 육사단 정보참모로 부임하라는 전급 명령을 받았다. 후임 과장은 발령이 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군은 6.25 남침을 당했을 때 핵심 중의 핵심인 전투정보과장이 공석이었다. 과장뿐 아니라 북한 반장도 공석이었다. 북한 반장 백대위는 그 며칠 전 자살했다. 백대위는 그때 남북무역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관장하고 있었다. 무역업자를 지정하여 북한으로는 약품과 차량 부속품을 보내고 북으로부터는 명태 같은 것들을 받아오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백대위는 이 일을 하다가 돈을 만지게 됐고 그 돈으로 외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다른 부대로 좌천되게 됐다. 그 며칠 뒤 백대위는 육본 근처에 있던 김종필 중위의 하숙집을 찾아왔다. 2층 방으로 올라온 백대위는 김중위에게 편지를 건네더니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는 것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김중위는 따라서 내려갔다. 백대위는 권총을 꺼내더니 심장 부위를 겨냥하고는 김중위, 나 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방아쇠를 당겼다. 백대위의 등 뒤 벽에 붙어있던 거울이 산산조각나는 소리와 함께 백대위는 쓰러졌다. 김중위가 그의 입과 코에 손을 대보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때 잠옷바람으로 있던 김중위는 그대로 뛰쳐나가 육본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북한반의 선임장교가 된 김종필 중위는 과장과 반장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다가오는 인민군의 남침을 맨 앞에서 받아내게 됐다. 6월 8일 포천 파견대 양문리 초소에서 1단의 장교를 대동한 인민군 고급 지휘관이 전방고지에 나타나 종일 정찰을 했다고 보고해왔다. 9일에는 같은 현상이 동두천과 고랑포 건너편 고지에서도 목격됐다. 전곡지방 도로를 따라 차량 행렬이 남하하는 것도 관찰됐다. 19일 동두천 파견 첩보대장 김정숙 대위는 전곡, 연천 사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는 전차 수대를 발견했다. 다음 날엔 더 많은 전차군과 자주포군이 보였다. 6월 22일 고랑포 파견대장 김병학 중위는 남천에 있던 인민군 1사단이 383 바로 북쪽 구아리까지 남하했다고 보고해왔다. 도광영 주정이 강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김종필 중위에게 들어왔다. 이 무렵 작전정보실장으로 불리던 비공식 문관 박정희는 어머니의 일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구미로 내려갔다. 그는 떠나기 앞서 김종필, 이영근 중위 등을 불러놓고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무슨 일 있으면 구미 경찰서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23일 24시를 기해서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인민군의 대규모 훈련에 대비해 78일간 유지해온 대북 경계령을 해제하고 예하부대는 휴가를 실시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6월 24일은 토요일이었다. 오전 10시 김종필 중위는 장도영 국장에게 급박한 상황을 보고한 뒤 이렇게 말했다. 적의 전면 공격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전방부대에서 외출을 내보낼 텐데 저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듭니다. 뭔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응, 나도 동감이야. 일반 참모들을 데리고 갈 테니 상황실에 브리핑 준비를 해두게. 30분 후 김종필 중위는 육본 인사국장 신상철 대령,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군수국장 양국진 대령, 고급부관 황원친 대령, 그리고 장도영 정보국장 앞에서 적이 기습을 한다면 내일 같은 일요일의 미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김종필은 긴급 대책을 건의했다. 전군에 비상태세를 명령할 것, 대통령에게 긴급한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대비를 건의할 것, 적의 주공로로 예상되는 동두천과 조공로로 예상되는 개성 정면에 강력한 정찰조를 침투시켜 적정을 확인할 것, 비상경보망의 정비, 이 시간 이후 정보국과 작전국이 합동 근무반을 편성해 작전 상황실에서 근무토록 할 것. 김종필 중위의 이 보고에 대해서 작전국장과 군수국장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전방부대의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장병들의 외출 외박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조절하도록 했다. 육본의 다른 참모들을 움직이는 데 실패한 장도영 국장은 정보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한다. 동두천과 개성의 전면에 결사 정찰조를 침투시키기로 했다. 김종필 중위가 기한한 정찰 계획에 따라 김경옥 대위가 인솔한 분대 병력은 기관 단총과 무전기를 휴대하고 심야의 개성, 송악산 서쪽 기슭을 타면서 38선을 넘어갔다. 김정숙 대위가 인솔한 정찰조는 전곡을 동쪽으로 돌아 연천으로 향했다. 두 정찰조는 38선을 넘어간 뒤 적에게 발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는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김종필 중위는 24일 밤 정보국 야간 당직 장교했다. 저녁 7시
그는 정보국의 각 지구 파견대와 전방 4개사단 정보참모에게 2시간마다 한 번씩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밤 9시 옹진반도와 춘천에서 가벼운 총격전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38선 일대에서는 호우, 서울에서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종필 중위는 불안, 초조, 그리고 야릇한 기대마저 뒤섞인 기분으로 벽에 걸린 둥근 시계를 응시하곤 했다. 이 시각 육군본부 장교 구락부에서 개관 연회가 질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미 군사고문관들과 수도권의 국군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술과 춤과 여인들이 있었다. 장도영 국장도 이 파티에 끼었다가 자정 무렵에 관사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25일로 바뀌어 새벽 3시 포천에 나가 있던 첩보 파견대장이 김종필 중위에게 제1보를 전해왔다. 전차군을 동반한 대병력이 양문리 만세교 일대에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의 동시에 7사단 정보장교가 전화를 걸어왔다. 떨어집니다. 대구경 포탄이 아군 진지에 떨어집니다. 전차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면서 숨이 넘어가듯 절규하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울리고 있었다. 김종필 중위는 왔구나, 드디어 오고야 말았구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미아리 고개를 넘는 인민군 전차대. 새벽 3시 직후부터 전 전선에서 인민군의 남침을 전하는 보고가 육본 정보국 상황실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면전이란 판단을 한 당직장교 김종필 중위는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북괴군이 전 전선에서 포격을 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나는 잠결에 그 이야기를 얼핏 듣고 수화기를 놓다가 말고 잠이 깨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났다. 김중위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포격이 심하면 유선이 끊어질 염려가 있으니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 내가 곧 나간다. 고 지시했다. 장도영 국장은 육본의 국장들 가운데 가장 먼저 새벽 5시쯤 나왔다. 새벽 4시 서울역 6사단 정보참모로 전출되는 전 전투정보과장 유양수 중령은 전속 나온 이영근 중위와 2명의 장교들에게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 정신 차려 근무하라고 당부하고 원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4시간 뒤 원주 사단본부에 도착해서야 그는 6사단이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 김종필은 육본의 국장들에게 연락을 취한 뒤 귀가하여 막 잠이 든 이영근 중위를 비롯한 정보국 장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새벽잠을 깨웠다. 그는 또 작전국으로 달려가 일찍 사령에게 전군에 비상을 걸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사령은 나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군 비상령이 내려진 것은 전면 남침 후 4시간이 지난 뒤였다. 인민군의 남침에 대한 작전을 총지휘해야 할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24일 밤 육본 장교 구락부 준공식 파티에 참가해 밤 늦도록 놀다가 25일 새벽 2시쯤 관사에 돌아왔다. 육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관사로 최초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5시 10분쯤 6사단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이었다. 전속부관 나엄광 중위가 전화를 받았다. 임 중령은 화천지구 전면에 걸쳐 적이 포격을 가해오고 있으니 빨리 총장님에게 전하라고 했다. 나 중위가 총장 부인 백경화 씨를 깨웠고 백 씨는 남편을 깨웠으나 최병덕은 잠결에 어차피 38도선의 분쟁일 거야 라고 말한 뒤 다시 잠들어 버렸다. 임 중령은 그 전에 김정호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간밤에 장교구락부 파티에 참석하러 서울에 가고 사단에는 없었다. 이날 새벽 대부분의 일선 사단은 파티 참석 등의 사유로 사단장이 영내에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 전체 병력의 3분의 1 이상이 외출 또는 농번기 휴가로 나가 있었다. 육본에서는 아무리 총장 관사로 전화를 걸어도 바꿔주지 않자 일찍 사령이 달려왔다. 그제야 잠자리에서 일어난 최병덕은 신성모 국방장관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최 총장이 장관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에게 전화를 거니 공관에 계시지만 그분은 일요일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최 총장은 신중령을 불러 함께 신장관을 찾아갔다. 신장관은 잠옷 차림으로 응접실로 나와 지도를 앞에 놓고 최 총장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때가 남침 개시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쯤. 전쟁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육군 총참모장에 못지않게 중요한 직책은 육본 작전국장이었다. 육본에서 김종필 중위는 장창국 작전국장을 찾으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장 대령은 육본 근처의 관사에 살다가 한 일주일 전에 아현동으로 이사를 갔고
아직 전화를 집에 놓지 못하고 있었다. 육본에서 헌병들을 아현동으로 보냈다. 이날 아침 장대령은 아내와 함께 마포 어시장에 가서 해산물을 사가지고 왔다고 한다. 한가롭게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사이렌이 자꾸만 울려대는 것이었다. 나가보니 헌병차였다. 그 차에 타고 육본으로 달려갔다. 그는 남침이 시작된 지 7시간이나 지난 오전 10시쯤 육본에 도착했다. 이때는 벌써 개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 뒤였다. 남침 시작 7시간이 지나도록 일선 사단과 육군본부의 지휘탑은 술 취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역 상공에 검은색 야크 전투기가 저공 비행으로 출현했다. 육본 근방에 대공포대에 있던 수도사단 8연대 소속 강영환 중위는 50mm 기관총으로 야크기를 향해서 수십 발을 쏘았다. 야크기는 한강 쪽으로 사라졌다. 한 10분 뒤 육본에서 장교가 튀어나오더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사격을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강중이나 그 장교나 남침이 시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육군 본부가 전면전이란 결론을 내린 것은 25일 오전 9시를 지나서였다. 연중 계속되던 38선상의 국지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던 육본 참모들은 상황실 지도판을 뒤덮기 시작한 붉은 화살표의 남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 오전 10시에 경무대에 들렀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경회로 연못으로 낚시를 간 뒤였다. 오전 10시 30분 집무실로 돌아온 대통령에게 신 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탱크를 막을 길이 없을 텐데 라고 했다. 이 시간에 김종필 중위는 미래의 대통령에게 연락을 취한다. 박정희는 사흘 전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김중희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궁금하고 무슨 일 있으면 구미경찰서로 연락하라 고 못을 박아두었던 것이다. 1975년 6월 25일자 일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25년 전의 그날을 적었다. 1950년 6월 25일 나는 고향집에서 어머님 제사를 드리고 문상객들과 사랑방에서 담화를 하고 있었다. 12시 조금 지나서 구미읍 경찰서에서 순경 한 사람이 급한 전보를 가지고 왔다. 장도영 대령이 경찰을 통해 보낸 긴급 전보였다. 금조미명 38선 전역에서 적이 공격을 개시, 목화 전방부대는 적과 교전 중 급히 귀경이라는 내용이었다. 새벽 4시에 38선에서 전쟁이 벌어졌어도 12시까지 시골 동네에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동리에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경 집을 떠나 도보로 구미로 향했다. 경부선 상행열차에 병력을 만재한 군용열차가 계속 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5일 야간 북행열차를 탔으나 군 병력 전송 관계로 도중역에서 몇 시간씩 정차를 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 열차가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 것은 27일 오전 7시경이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불안에 쌓여 있고 위장을 한 군용 차량들이 최대 한도로 거리를 질주하고 서울의 거리에는 살기가 감돌기만 했다. 용산 6본 벙커 내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니 25일 아침부터 밤낮 2주야를 꼬박 세운 작전국, 정보국 장교들은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 전화통화로 실내는 장바닥처럼 떠들썩하기만 했다. (25일) 오전 6사단 7연대 병력은 화천 쪽에서 북한강 다리를 넘어오고 있는 인민군 전차 2대를 발견했다. 보병들이 전차를 따르고 있었다. 7연대 공병팀은 전차가 다리 한가운데까지 오기를 기다렸다가 폭파 장치를 눌렀다. 다리는 폭파되지 않았다. 적의 포격으로 도화선이 끊어진 탓이었다. 이번엔 국군의 57mm 대전차포가 불을 뿜었다. 전차에 명중했다. 7연대 장병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그 소리가 가라앉자마자 전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T-34형 소련제 전차는 일시 멈칫했을 뿐이었다. 우군의 무기로는 어쩔 수 없는 괴물의 등장. 무력감 뒤에 공포감이 확산됐다. 서울을 북쪽에서 차단해주고 있던 임진강과 북한강, 그리고 그 지류에는 많은 다리가 걸려 있었다. 국군 측 공병들은 이 다리를 폭파하는데 실패했다. 임진교, 영준교, 만세교, 의정부교, 창동교, 소양강교가 고스란히 인민군에 넘어가 그들의 서울 접근을 도왔다. 유일하게 폭파에 성공한 다리는 경춘가도의 중랑교. 탱크 공포증과 다리 폭파의 실패는 육군 수뇌부의 하나의 공식을 입력시킨다. 탱크가 서울에 들어오면 한강 다리를 폭파한다. 박정희가 육군본부로 돌아온 27일 아침 국방수뇌회의가 열렸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최병덕 총장 등 지휘관들에게 위스키를 한 잔씩 돌린 뒤 비통한 말투로 서울 포기를 선언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선근 정훈국장이 일어나더니
대단히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 해주를 점령하고 북진 중이라느니 27일에는 미 공군기 100대가 지원하러 온다고 발표해놓고 시가전도 하지 않고 물러난다니 말이 되는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맨 먼저 피란해 민심이 흩어진 것을 잊었는가? 다른 참모들도 이선근에게 동조하자 최병덕은 즉흥적으로 서울 사수를 선언했다. 정부기관과 타구는 서울을 탈출하더라도 6번만은 서울에 남는다고 결정한 뒤 회의를 끝낸 최병덕은 장도영 정보국장을 통해 김종필 중위를 불렀다. 밀봉한 봉투를 건네주면서 최 소장은 창동선을 방어하고 있는 유재흥 7사단장에게 보이고 답을 듣고 오라는 것이었다. 편지의 요지는 창동선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였다. 김중희가 지프로 포탄이 떨어지는 수유리를 지나 창동으로 다가가니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었다. 7사단 병력은 후퇴하고 5사단 병력은 전진하는데 독전대가 나서서 권총을 들이대면서 위협해도 공포에 질린 패잔병들은 총구를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달아나고 있었다. 7사단 사령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장병도 없었다. 김종필은 겨우 사단장 부관을 찾아 편지를 건네줬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지리멸렬이라고 생각한 김종필은 전선을 빠져나오다가 김종갑 7사단 참모장을 만났다. 그는 최 총장한테 가서 오늘 밤도 지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종필 중위는 정릉에서 정보국장으로 모셨던 이용문 대령을 만났다. 참모학교 부교장이던 이 대령은 독전 요원으로 나와 있었다.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버티기도 힘들다. 부대를 일단 물린 뒤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희는 돌아와서 최병덕 총장에게 보고했다. 최 총장은 담배 피어 하면서 럭키스트라이크 담배값을 내미는데 그의 손이 덜덜 떨려 담배개비가 저절로 삐져나오고 있었다. 최 총장은 한숨을 쉬더니 수고했어, 가봐 라고 했다. 김종필 중위는 다시 지하 벙커에 있는 작전 상황실로 돌아와서 땅바닥에 깔아놓은 5만 분의 1 지도에 전황을 그려놓고 있었다. 박정희도 이 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 총장은 김종필 중위의 절망적 보고를 들은 직후 오전 11시에 6본 참모와 재경지휘관 연석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6본은 오늘 시흥 보병학교로 철수한다 고 선언했다. 철수 계획을 김백일 참모부장이 설명하도록 한 뒤 비만 체질의 최 총장은 의자에 앉은 채 졸기 시작했다. 때때로 심하게 코를 골았다. 코 고는 소리에 스스로 놀라서 깨어났다가 또다시 잠에 떨어지고 있었다.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나서서 6본 철수 뒤의 한강다리 폭파 계획을 설명했다. 당시 한강에는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 인도교를 비롯해 광나루에 있는 광진교, 그리고 복선철교와 2개의 단선철교가 걸려 있었다. 그 전날 최병덕 총장은 서울 북방에 있는 많은 다리들이 하나도 폭파되지 않고 결국 의정부가 떨어지자 최공병감을 불러 한강다리 폭파 준비를 지시하면서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총살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 한강다리가 폭파될 경우 강북에서 고립될 약 5만 명의 국군과 수백만 국민들에 대한 고려보다는 폭파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무겁게 최대령의 뇌리를 누르고 있었다. 육군본부의 선발대는 낮 12시 30분 용산을 떠나 오후 2시에 시흥에 도착했다. 연도는 피란길에 오른 사람들과 차량으로 메워져 있었다. 시흥 보병학교에 도착한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중인데 미 고문단장 대리라이트 대령이 최병덕 총장에게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다. 따라서 6본은 서울로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건의했다. 미군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편인 최 총장은 내리던 짐을 트럭에 다시 싣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 가족을 데리고 서울을 빠져나온 신성모 장관은 수원 역장실에서 6본을 시흥으로 옮기고 지구전을 펴라는 명령서를 작성해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병덕 총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최 총장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6본의 귀환과 함께 신문사에서 나온 호회는 미군이 온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피란길에 올랐던 많은 시민들은 집으로 역류하기 시작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인민군 주력이 집중된 의정부, 서울 축선에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적의 전차대는 저녁 7시 수유리를 통과해 미아리 고개로 접근했다. 자정을 지나 28일 새벽 1시 인민군 전차대는 기름교 전방에 눕혀놓은 수십 대의 차량 장애물을 간단하게 돌파한 뒤 기름교로 진입했다. 국군 측에서 폭파장치를 눌렀다. 도화선은 뱀처럼 몸부리치며 타들어가다가 식어버렸다. 적이 도화선을 중간에서 끊어버린 때문이었다. 8대의 전차대는 그대로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 보병의 어모를 받지 않은 전차대의 돌진이었다. 대단 무쌍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이 전차대가 창경원, 동대문, 도남동 등지를 휘돌아다닌다는 보고를 접한 최병덕 총장은 육본의 재철수를 명령한다. 이미 질서 있는 철수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아직 인민군 본대가 서울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지만 단지 10여 대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것이 육군본부 지휘부를 일종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육본의 무질서한 심야 탈출이 시작됐다. 박정희도 이 행렬에 꼈다. 지향점은 한강 인도교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한강 다리 폭파 그날의 아수라장 6.25 동란에 대한 우리 측의 공간사인 한국전쟁사 제1권은 한강다리 폭파 명령이 내려진 것은 6월 28일 새벽 1시 45분이라고 적고 있다.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이 미아리 고개에서 달려온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적의 전차가 시내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화로 최창식 공병감에게 폭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최 공병감은 즉시 한강 인도교로 달려가 이미 폭약을 장치해 명령만 기다리던 공병팀의 폭파를 명령하는데 이때가 새벽 2시 20분이었다고 한다. 최병덕 총장이 다리를 지나간 뒤였다. 인도교와 3개의 철교에 장치한 폭약은 각각 1.6톤 정도였다. 최 대령은 공병들을 한강, 북안으로 보내 다리로 진압하는 차량과 인파를 막으려고 했으나 공포감에 휩싸인 시민과 군인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 북한반의 선임장교 김종필 중위는 지하벙커 상황실에서 바닥에 깔아놓은 지도판을 정리하는데 정신을 쏟고 있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썰렁했다. 장교들이 다 빠져나가고 648기 동기생 몇 사람만 남아있었다. 박정희도 보이지 않았다. 서로 앞다투어 도망가는 상황이니 누가 누구에게 알려주고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김중희는 동기생들과 함께 바깥으로 달려나가 병기감실 건물 쪽에 남아있던 트럭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김종필은 서울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선친이 사준 집을 세놓아 중고택시를 한 대 사서 굴린 적이 있었다. 운전면허증을 얻어 정식으로 택시를 몰면서 돈을 꽤 벌어 한때는 본업인 공부보다 부업인 택시 사업에 더 재미를 붙인 적도 있었다. 트럭에 탄 인원은 서정순 중위 등 7명에서 8명이었다. 김종필은 트럭을 몰아 한강 인도교로 달렸다. 인파와 차량이 도로를 꽉 메우고 있었다. 인도교에 진입해 중지도에 도달했을 때다. 갑자기 꽝 하는 폭음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한강철교의 아치와 교각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었다. 바로 이어서 눈앞에 인도교가 폭파되면서 차량들과 사람들이 하늘로 튕겨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조금 있으니 옷가지와 사람의 살점들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빛 속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 폭파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공포의 함성을 지르면서 군중은 오던 길을 돌아 한강의 북안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 폭파 순간 박정희가 어디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리를 건너지 못한 군중 속에서 인도교의 폭파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필 중위보다 약간 뒤에서 폭파 장면을 본 것은 648기 동기생으로서 박정희, 김종필과 함께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다가 지프를 타고 나온 정보국 전제구 중이었다. 그의 수기를 인용한다. 조금씩 전진하던 차량과 피난민 대열이 일순간 멈췄다. 왜 안 가느냐고 앞뒤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다. 도련철교 쪽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밤하늘에 섬광이 지나갔다. 철교가 박살났다. 나는 김포반도에 상륙한 적의 육사단이 우리의 후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도교 위는 차량과 인파가 범벅이 된 채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꽉 메어져 있었다. 바로 이때 약 150m 전방에서 쾅!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대폭음과 함께 섬광이 범쩍하더니 수백 수천의 비명소리, 그리고 사람과 차량들이 풍비박산이 되어 날아가는 것이 수많은 자동차 전조등에 환히 비쳤다. 동시에 앞에서 와 하는 소리. 수천 명이 전신에 피를 뒤집어 쓴 채 뒤로 돌진해 나오는 생지옥의 아비규환. 지구상에 다시 없는 참극이 연출됐다. 나는 대한민국의 운명도 국군의 운명도 여기서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무턱대고 마포 쪽으로 뛰었다. 한국전쟁사는 인도교의 폭파로 다리 위에 있던 차량 50대, 사람 500명에서 800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파와 차량으로 꽉 차 있는 다리를 폭파시킨 무모함보다 더 큰 참극이 그때부터 한강 북안에서 빚어지기 시작한다. 김종필 중위 일행은 차를 버리고 서빙고 백사장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가면 강남으로 차량과 달구지를 실어 나르던 바지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둑을 지나는데 한때의 말들이 어둠 속에서 정신없이 강변을 달려가고 있었다. 기병연대에서 풀려난 말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김종필 중위 일행은 나루토에 도착했다. 고마운 할아버지들을 여기서 만났다. 그들은 우리야 늙었는데 인민군들이 어떻게 하겠나. 자네들은 일단 피했다가 다시 올라와야지 라고 말하면서 나룻배를 저어 큰 배에 실어다 줬다. 김종필 중위는 28일 오전 10시경까지 국군 잔류병과 미 고문관들의 도광을 도운 뒤에 한강을 건넜다고 한다. 전재구 중위 등 4명은 이날 밤을 일행 중에 한 사람인 이 하사의 친형집에서 보내고 28일 아침에 서빙고 백사장으로 나갔다. 한강변 대로에 나가보니 국군이 버리고 간 차량, 중화기, 탄약 등이 무수히 방치돼 있었다. 한강 상류 쪽에서 마포 강변까지 수십만의 피란민들이 운집해 배를 타려고 혈안이었다. 어젯밤에 비로 강물은 누렇게 불어나 있었고 배는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수영에 능한 사람이 건너가서 작은 보트나 나룻배를 한두 척 가지고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고작 대여섯 명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에 20에서 30명이 몰려 타고 강변을 떠나는데 20m에서 30m쯤 가다가 뒤집어지는 것이었다. 강가로 헤엄쳐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물속에서 서로 붙잡고 엉켜서 다 같이 사라진 것이리라. 이런 비극이 눈앞에서 되풀이됐다. 도강하던 배들 중 8, 9할은 이런 식으로 수장됐다. 수천 명이 빠져 죽는 것을 4, 5시간이나 지켜보던 우리는 지프에 타이어를 빼려 하였으나 공구가 없었다. 남산에서는 잔류병과 인민군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듯 소화기, 중화기 소리가 요란하고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선임자 허준 소령은 남산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빨간 한옥이 내 하숙집이다. 어젯밤 마누라가 해산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겠다. 뒤는 북계군 전차요. 앞은 한강이니 우리 군인답게 이 자리서 자결을 하는 게 어때? 허소령의 충혈된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나는 말했다. 과장님은 결혼해서 아들, 딸까지 낳았지만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이 왜 자살을 합니까? 도강 못하면 저 남산에 올라가 싸우다가 죽읍시다. 전재구 중위의 수기는 계속된다. 뒤는 인민군, 앞은 한강. 진퇴양난 속에서 체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났다. 내가 헤엄쳐 건너가서 보트 하나를 구해올 테니 그 대신 우리 가족 12명을 보호하여 타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옥에서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 청년은 반시간 후에 보트 하나를 구해서 저어왔다.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우리는 공포를 쏘아대며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3번에 걸쳐 그 가족들을 태워보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행이 타고 건너는데 집중 사격이 시작됐다. 머리 위로 총탄이 지나가고 물을 튕겼다. 납작 엎드린 우리는 지금의 국립묘지 쪽에 상륙했다. 안도와 함께 용기가 되살아난 우리는 사정거리 밖에 있는 강북의 북계 전차를 향해 사격을 가해서 울분을 풀었다. 동작동 산에 올라 서울 쪽을 바라보니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남산에서는 아직도 총성이 요란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란 단어가 생각났다. 한강 인도교와 광진교 그리고 단선철교 하나의 폭파에는 성공했으나 복선철교는 부분 폭파, 다른 단선철교는 불발이었다. 강북에서 작전 중이던 약 5만의 국군은 퇴로가 차단돼 지휘체계가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다리가 끊어질 때 적의 주 공로인 미아리 쪽에서는 인민군 제3, 제4사단과 105 전차여단에 대항해 국군 제2, 제5, 제7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투입돼 있었다. 개성, 문산, 서울로 이어지는 적의 조공로에는 적의 1, 6사단에 대항해 국군 1사단이 선전하고 있었다. 6개 사단 규모의 국군은 적의 전차가 28일 새벽 1시 미아리 고개를 넘어 서울 시내로 들어오고 1시간 반 뒤에 한강 다리가 폭파되어 버리자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한강을 건너게 된다. 이 도강은 지휘체계의 작동 없이 이루어진 집단 탈출이었다. 국군은 이때 명령체계가 와해됨으로써 군중으로 바뀌었다. 이동식 1사단 연대장 연락장교의 수기. 소대원들을 데리고 한강 하류 2, 3포에 도착한 것은 28일 밤 11시경이었다. 한강물은 달빛에 반짝이고 멀리 서울과 김포 하늘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수백 명의 국군이 한강물 속에서 뭉쳐 있었다. 가슴, 목까지 물에 잠긴 채 건너오는 나룻배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서로 먼저 타려고 아우성이었다. 장교들도 많았으나 지휘 통제는 간대없고 병사들은 시정잡배들의 오합지중이었다. 나는 저들과 경쟁할 자신이 없어 강둑에서 인민군과 싸우다가 죽기로 결심했다. 소대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가라 라고 한 뒤 숲속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숨겨둔 나룻배를 발견했다. 이런 아수라장 속을 헤매고 있었을 박정희의 감에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북한의 남침을 예측하고 있었다. 여러 번 상부로 경고도 올렸다. 그런데도 국군 지휘부는 미군의 말만 안이하게 믿고 있다가 아무런 대비 없이 당한 것이다. 안보를 외국에 맡겼을 때의 문제점과 무비유환의 위험성을 이때의 박정희처럼 절감한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뒤 그의 소신이 된 자주국방과 유비무환은 한강변을 헤매고 다니던 이날 밤의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로부터 25년 뒤 1975년 6월 25일자 일기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써놓은 감상은 28일 새벽 한강변에서 느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침 징후를 6개월 전에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판단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군순회, 정부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정보국 판단서는 전쟁이 발발한 후 너무나 정확하였음이 확인됐다.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의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 재산과 인명, 문화재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 후회가 앞설 수는 없지만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이 범한 과오를 우리 시대에 되풀이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28일 밤 2시쯤 육본이 철수할 때 박정희의 거동에 대한 목격 증언으로서는 전투정보과 소속 648기 출신 서정순 중위의 그것이 유일하다. 한강 다리가 끊어진 뒤 뚝섬 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 라는 것이다. 그 후의 목격담은 정보국 5과장 차오성 소령에 의하여 이어진다. 그의 생전 증언. 27일 밤에 저는 미아리 전선을 시찰하고 자정이 지나서 육본에 돌아왔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버리고 간 서류와 지도가 널려 있었어요. 부하 장교들을 데리고 한강 다리 쪽으로 가보았더니 폭파된 뒤였어요. 다리 위엔 시체들이 널려 있고 강에는 추락한 차량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광나루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천호동 쪽에 도착하니 동이 더 환해지더군요. 저쪽에 누군가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차형, 접니다 하고 불러요. 박정희였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인즉 나룻배를 타고 건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시흥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 근방에서 적의 야크기가 격추돼 불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정희는 아직 폭탄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점심때 누렇고 길쭉한 오이를 따가지고 오는 아주머니를 만나 갖고 있는 돈을 주고 한광주리를 다 샀습니다. 저, 박정희, 부하 3사람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오이를 다 먹었는데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박정희와 헤어졌어요. 그는 시흥으로 가고 저는 나고병 수습을 위해 강변에 남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시흥에 있는 보병학교로 이전했다. 장도영 정보국장은 한강다리가 끊어진 직후 김백일 6본 참모부장과 함께 새벽에 작은 보트를 타고 손바닥을 노삼아 저으면서 한강을 건넜다. 아침 일찍 보병학교에 가보니 전투정보과 장교들은 보이지 않았다. 장도영 국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요원들 가운데 좌익전력자 박정희가 끼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6본은 28일 오후 다시 수원으로 옮겼다. 김종필 중위 일행은 시흥의 임시 6본으로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갔다. 일제시대에 만든 수원 청년훈련소에 정보국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로 갔더니 박정희가 정문에 서서 자신들을 맞아주는 것이 아닌가. 김중희는 마음이 놓였다. 저분은 역시 북으로 가지 않으셨구나 하는 안도감. 박정희에게 있어서 6.25 남침은 자신에 대한 사상적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이날 한강을 남쪽으로 건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11년 뒤 그 한강을 반대 방향으로 건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